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군도, 도둑대입니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1759년 독일 마르바흐에서 군의관이었던 아버지 스라에서 태어납니다. 14살에 법률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아버지를 따라 곧 의학으로 전향했죠.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 시기부터 시와 희곡을 쓰며 문학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집필한 군도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성공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여러 문학작품들을 집필했고 다양한 분야의 저작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시대를 살았던 괴테와의 각별한 우정으로도 유명한데요. 함께 크세니엔이라는 이름의 시집을 내기도 하죠. 실러는 괴테와 더불어 독일 고전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군도는 1781년에 발표되어 이듬해인 1782년 마나임 극장에서 초연된 희곡입니다. 총 5막 15장으로 구성된 이 희곡은 초연 당시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대중들로부터는 인기를 얻었으나 영주에게 미움을 샀던 문제작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슈트루문트 드랑, 우리말로 질풍노도라는 당시 독일 특유의 문학 사조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슈트루문트 드랑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조에 대항하여 독일 특유의 강렬한 생명력을 표현하는 사조인데요. 실제로 이 작품은 격정적이고 끓어오르는 느낌을 줍니다. 내용이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모어백작의 큰아들인 카를입니다. 모어백작의 둘째 아들이자 카를의 동생인 프란츠가 등장하죠. 카를에게는 아말리아란 연인이 있는데 프란츠가 남몰래 그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카를의 친구인 모리츠, 슈바이처라는 남자와 프란츠의 하인인 헤르만 역시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켄이란 영지의 영주인 모어백작에게는 카를과 프란츠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친형제이지만 이 작품의 시작부터 프란츠는 아버지에게 형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 카를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내 유일한 상속자가 되고 형의 애인인 아말리아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프란츠는 편지를 위조하여 라이프치히란 도시에 있는 카를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 되었다고 속이는 한편 카를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가 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프란츠의 편지를 받은 카를은 크게 분노하는데요. 그의 친구인 모리츠는 카를과 친구들을 충동질하여 도적무리를 결성하고 카를이 두목이 됩니다. 한편 프란츠는 형의 애인인 아말리아에게 접근하지만 카를만을 사랑하는 아말리아는 끝내 그를 거절하죠. 프란츠는 노쇠한 아버지의 건강을 해치고자 그리고 아말리아의 마음을 훔치고자 헤르만이란 남자를 시켜 카를이 전사했으며 죽는 순간 아말리아를 프란츠에게 부탁했다는 거짓 정보를 전하도록 연극을 꾸밉니다. 하지만 아말리아는 절대로 프란츠에게 자기 마음을 주지 않았고 충격을 받은 모어백작은 세상을 떠나 프란츠가 영주가 되죠. 그러나 어느 날 아말리아는 헤르만으로부터 카를이 살아있다는 양심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한편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된 카를은 그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군인들에게 포위되고 말죠. 카를은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쓸 테니 자기를 잡아다 바치고 목숨을 구하라는 말로 동료들을 자극하고 약이 바짝 오른 도적대는 포위망을 뚫고 달아납니다. 그 후 카를은 카진스키란 남자로부터 동생 프란츠의 만행을 전해 듣고 분개하며 브란트란 가명을 쓰고 프란츠의 성에 잠입합니다. 거기서 그는 아말리아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가 카를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로 왠지 모를 호감을 가지게 되고 프란츠는 그가 카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독살을 시도하지만 카를이 눈치챕니다. 카를은 도망가기 직전에 아말리아를 찾아가는데요. 그는 아말리아가 도적이 된 자신을 과연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넌지시 떠보죠. 하지만 카를에 대한 아말리아의 믿음이 워낙 강해 도적이 된 자신을 받아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카를은 도적대가 숨어있는 숲으로 돌아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러다 마침 깊은 숲에 헤르만이 몰래 돌아와 한 노인을 봉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죽은 줄 알았던 모어백작이었는데요. 헤르만이 그를 몰래 빼돌려 숲에서 그를 모시고 있었던 거죠. 프란츠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산채로 매장하려 했다는 사실을 한 카를은 격분하여 친구 슈바이처를 시켜 프란츠의 성에 쳐들어가 동생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슈바이처 부대가 쳐들어오자 프란츠는 자결하고
슈바이처 역시 카를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자결을 택하죠. 나머지 도적대가 아말리아를 잡아오는 바람에 아말리아는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카를과 만나죠. 자기 아들이 도적이 되었던 사실에 충격을 받아 모어백작은 사망하고, 카를은 아말리아를 따라 도적 생활을 청산하려 하지만 도적들이 그를 순순히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카를은 그녀에게 자신이 도적대를 떠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아말리아는 그를 떠나려고 하죠. 한 도적이 그런 아말리아를 살해하려고 덤비자 카를은 자기 애인은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한다며 아말리아를 자기 손으로 살해하고 맙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도적 생활에 회의를 느낀 카를은 결국 도적대를 떠나 자수를 결심하며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말리아라는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말리아라는 인물은 이 작품이 탄생한 시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특이한 캐릭터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시대에 창조된 여성 캐릭터는 대부분 수동적인데 아말리아는 자기 인생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죠. 아말리아의 이런 특성이 잘 나타나는 첫 장면은 헤르만으로부터 카를이 죽었다는 유언비어를 들을 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카를이 죽어가며 자신을 동생 프란츠에게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녀는 고전적인 여성 캐릭터와 달리 카를의 유지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말이죠. 아무리 카를을 사랑한다지만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그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보여주죠. 한편 마지막 장면에서는 카를이 도적대에 남으려 하자 그에게 매달리는 대신에 미련 없이 떠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러가 창조한 아말리아라는 캐릭터는 당대 여성 캐릭터와는 달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동생 프란츠는 이 작품 속에서 절대 악역으로서 대부분의 독자에게 미움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유일한 상속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형을 모함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산채로 매장하기도 하죠. 절대 악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란츠조차도 매 순간마다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저 별들 위에 응징하는 자가 있단 말이냐? 아니, 아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저기 천상에 심판한 자가 계신다 라는 말이나, 하지만 그분이 정말 정의롭다면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승리를 거두었단 말인가? 라는 탄식을 통해 그의 고민을 느낄 수 있죠. 한편 형인 카를은 프란츠에 대응하는 캐릭터로서 절대 선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도적대에 투신한 동기부터가 충동적인 것이었고요. 도적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지도 않았죠. 카를은 끝없이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결론을 얻습니다. 아, 잔악한 만행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무법으로 법을 수호한다고 착각하다니.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 나는 그것을 징벌과 정의라 불렀다. 사실 우리는 절대 악인도 절대 선인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카를과 프란츠의 끊임없는 고민은 선과 악을 오가며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러는 이 작품을 왜 비극으로 마무리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를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가족들과 연을 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는 카진스키라는 사람으로부터 프란츠의 만행을 전해 듣고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현실의 의무가 자신을 잡아 끄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맙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신의 함의 수호지가 생각났는데요. 양산박에 모인 108명의 영웅들 역시 내후 외환으로 위기에 처한 송나라를 구하고 차례차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그들 역시 현실의 의무를 저버리지 못하고 카를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제약이 되는 현실적 의무들이 많이 있죠.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발목에 매여 있는 현실에 강력한 끈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러나 신의함이나 도적대의 해피엔딩을 그리면 당시 지도층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 같다는 점에서 시대적 한계가 작품의 결말에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군도 줍줍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못지않게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전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거쳐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